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 실리콘2의 창업과 그리고 사업 전개 중에 이제 피봇 그리고 뷰티 유통 중에서도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사업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실리콘2는 이제 화장품 유통업이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사업적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적 모델로 차별화를 가져갔고 사업적으로 강점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해외에서 유통이라고 하면 그 이익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주력이고 그 유통업체는 태생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유통을 해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정된 마진에서 브랜드가 또 이탈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매출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와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티컬한 성장에 베팅을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마진이 웬만하면 딱 예상이 되게 고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 실적이 막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게 이제 딱딱 성장을 하고 거기에다 또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 브랜드 이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많이들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약 14%에 근접하는 이거 유통으로서는 매우 높은 이익률을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이익률을 기록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이커머스몰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이제 B2C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직접 이제 주문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도소매업자들 또한 이제 해당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커머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국 브랜드를 이제 직접 발견하고 발굴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에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프라도 만들어 놔서 자체 영상이나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마케팅 채널도 연결을 해놨고 그 유통업의 이제 기본인 그런 물류와 이제 뭐 관세라든지 창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뷰티 브랜드 업체가 해외를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보통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그리고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고 글로 이제 배송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현지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해야 되다 보니까 그 현지의 그런 본인 브랜드가 어떻게 법규와 규제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현지에도 이제 창고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이제 본인 돈으로 이제 기획해가지고 판촉을 이제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또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또 효율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뷰티 브랜드 제품을 이제 해외에다 파는 게 그냥 뭐 개설해가지고 팔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에 실리콘2랑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 그런 규제나 창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고려가 돼 있고 바이어 또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서 바이어 풀에 이제 접촉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뭐랄까요 바이어 풀 또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성공률도 높게 갈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뭐 초기에 진출을 타진할 때는 이용을 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브랜드사가 직접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국가는 내가 그래도 굉장히 역량을 기울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리콘2 같은 그 유통업체를 쓰기보다는 직접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브랜드들은 좀 이제 쓰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국가에만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진출 아까 그런 뭐랄까요 리스크들을 감내하면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접 진출하고 싶은 나라에는 주력을 해서 이제 진출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이제 진입하는 거는 실리콘2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브랜드사와 니즈도 상당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해서 나중에 인수가 된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에 인수가 됐는데요.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에는 판매를
본인 본사에서 직접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등에 이제 판매할 때는 실리콘2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한 협업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K-뷰티 브랜드의 성공의 중심에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브랜드인 뭐 코스RX, 조선미녀, 라운드랩 또한 실리콘2의 이제 파트너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들이 실리콘2와 함께 성장하면서 실적 또한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리콘2는 유통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브랜드사들이 이제 해외를 진출할 때 같이 이렇게 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주력하는 뭐 나라가 있지만 이게 뭐 해칭을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 진출할 때는 우리를 통해라 라고 해서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브랜드사에서 아이 그냥 나는 집중하고 싶은 나라에 내가 직접 다 할래 라고 하면 결국엔 실리콘2 같은 유통업체에서는 기껏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 본인의 체력이 커지니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심지어 좀 해치를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흥미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브랜드들 신생 브랜드들인데 해외에서 굉장히 좀 통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유통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신생 브랜드 중에서 이건 분명히 통하겠다라고 싶은 브랜드들의 지분 투자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유통도 도왔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매우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총 6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 해당 기업의 이제 매출 총합이 2017년만 하더라도 57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23년에는 총합이 829억 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 그 브랜드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유통사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수익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인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가치 수익이나 아니면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2의 이제 사업 성장과 그리고 그 좀 차별화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크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예상을 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시사점이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구조적인 약점, 유통업이었잖아요. 유통업의 구조적인 약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매우 인상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방금 전에 리스크 해지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통업의 본질은 또 양쪽 그 파트너를 또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브랜드사와 그리고 해외 이제 바이어들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프라나 그리고 창고나 이런 물류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제 진행을 한 게 매우 좀 사업을 굉장히 촘촘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사업을 짜임새 있게 했고 생각하는 대로의 성장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라고 하면 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진입장벽을 쌓고 좀 더 치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매우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가 좀 이 사례는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인상 깊게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